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소식,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너무나 화끈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여러분들 뭐 기사 보셨겠지만 제가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것도 무려 16km나 점령해 버렸는데 완전히 깜짝 놀랄 일이죠.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고, 지금 우주 발사체를 가지고 남북 대결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누리호, 그리고 북한이 지금 쏘려고 준비하고 있는 동창리 발사장의 위성 발사체, 어떤 대결인지 보도록 하겠고, 자, 우리 정부에도 친중 인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우려스러운데 친중의 결말, 종말은 어떤지, 그리고 반중의 효과는 뭔지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낮 기립 작업을 시작하고 5월 24일로 예정된 발사 준비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북한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기지에서 장거리 로켓 조립동 건설을 마치고 곧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할 준비를 거의 끝내가고 있습니다. 5월 남북 간의 우주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5월 23일 전남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 내 발사대로 이동했으며 오후 7시까지 발사대 기립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5월 23일 밝혔습니다. 누리호는 이날 오전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동해 기립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기립 및 점검 과정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내일 오후 6시 24분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3단 액체 연료 방식의 발사체인 누리호는 발사 중량 200톤에 달하는 대형 로켓인데요. 최대 1.5톤의 탑재 중량을 갖고 있고 600에서 800km 태양 동기 궤도에 위성을 올려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도 최근 김정은이 직접 시찰한 군사 정찰 위성 1호 발사 준비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미 상업용 위성 플래닛 러스가 5월 22일 촬영한 서해 위성 발사장 위성 사진을 보면 가로 140m, 세로 40m 길이의 직사각형 형태 부지에 새 발사대 추정 시설의 윤곽이 드러난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 16일 김정은이 직접 군사정찰 위성 1호기 발사체 탑재 준비가 완료됐고 김정은이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했다며 발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는데요. 서해 위성 발사장의 준비 상황으로 미뤄보면 북한 역시 근시일 내에 대형 로켓을 발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와 북한이 발사하는 장거리 로켓은 모두 1톤 이상의 페이로드를 갖고 있는 사실상의 ICBM급 로켓인데요. 남북한의 자존심이 걸린 이번 대결에서 누리호의 성공과 승리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누리호 3단 액체 연료 로켓입니다. 그래서 한 200톤급의 페이로드 이륙 중량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위성 발사체 1.5톤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미사일이라면 탄두 중량 1.5톤 뭐 이렇게 전용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사실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지 이 누리호가 최종 단계는 아닙니다. 준비 발전해 나가는 그런 발전 과정에 있는 그런 누리호죠. 누리호는 뭐 처음 발사해 가지고 실패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홍보를 전담했던 탁모 씨가 강행을 했죠. 이벤트를 강행해서 대통령이 와 있으니까 뭔가 지금 조금 찝찝한 게 보였는데 그걸 스탑할 수 없어서 강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패했죠. 그래서 정말 뭐 울고 있는데 그래도 뭐 연설하고 쇼를 했는데 두 번째 발사 성공했습니다. 당시 큐브 위성 4기를 올려서 성공을 했는데 그 중에 지금 카이스트가 만든 큐브 위성 하나만 지금 살아있다고 그래요. 아무튼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안 갔기 때문에 성공했는데 저는 이번도 성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안 간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그 현장에서 현장 판단을 딱 즉각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줘야지. 야, 높은 사람 나라에 와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야, 한번 해봐. 될 수도 있잖아.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성공할 것 같고. 자, 그런데 북한도 이 동창리, 우리가 많이 보던 그 노란색
크레인으로 된 이 발사장, 그 말고 새로 바닷가에다가 또 발사장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를 발사할 것 같은데 이 플래닛 랩스, 이 상업용 위성 사진을 보면 다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코브라볼 정찰기라든지 하워드 로렌젠 탄도미사일 추적 카메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이 동중국해 쪽에 집결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 위성 발사, 미사일 발사가 곧 머지않았다.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도 쏜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하고 북한은 실패하면 우리가 더 늦게 출발했지만 더 빨리 추월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죠. 북한보다. 그래서 부디 우리가 추월을 해서 북한을 이겨 나가길 바라고, 그리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의 마지막 단계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하고는 일본만 하더라도 H2 로켓, 아주 오래된 액체 로켓이죠. 이게 265톤의 이륙 중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265톤인데 이 탑재 중량이 무려 10톤이에요. 10톤. 그러니까 우리는 200톤 이륙 중량인데 탑재 중량이 1.5톤밖에 안 되니까 저기는 10톤. 그래서 한번 올릴 때 이 큐브 위성 말고 진짜 위성을 여러 발을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능력을 일본은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그걸 또 탄두로 바꾸면 어마어마한 위력을 과시하는 그런 미사일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가 아니다. 일본은 저런데 우리는 왜 이래? 이게 아니다라는 것으로 차근차근 우리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이 G7 정상회의 직후 국장급 외교관을 파견해 대한민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권이 바뀌었고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굴욕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중국이 류진숭 중국 외교부 아주 사장을 한국에 보내 한중 국장급 협의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내정 간섭에 가까운 경고들을 쏟아낸 것으로 5월 23일 확인되었습니다. 당초 외교부는 5월 22일 한중 국장급 협의 직후 상호 존중에 기반해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양측은 양자 관계 및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의 내용은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2일 저녁 늦게 한중 국장급 협의 사실을 밝히며 류진숭 아주 사장이 한국 측에 중국의 핵심 이익에 관한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류 사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힘에 의한 대만 해협 현상 변경 반대 언급과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에 강한 불만을 표명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에 반하는 한국의 최근 조치들을 강력하게 성토했습니다. 중국 측이 한국에 이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자 한국 정부는 또다시 바짝 엎드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집중된 건 부인할 수 없다라며 정부를 질타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질책에 대해 놀라운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추 부총리는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는 게 중국을 벗어나는 거고 외면하는 거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며 중국은 제1교육국이자 투자국으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며 미국과 동맹을 가까이 한다고 탈중국 외교 경제정책은 없다라고 밝히며 여러 차례 탈중은 없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중국 정부의 압박에 부총리급 인사가 탈중은 없다라고 밝힌 것은 반중 협력을 논의한 이번 G7 정상회의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이미 중국과의 교역이 완전히 적자로 돌아섰고 우리 기업들도 기술 피탈과 사이버 공격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마당에 아직도 중국과의 협력을 운운하는 정부, 현 정부 내의 친중 세력들 도대체 언제쯤 피하 식별을 제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장급, 국장이 와서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국장급.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계급이냐? 뭐 여기가 국방TV니까 군대로 치면 이 외교부 국장이면 군인으로 치면 투스타, 사단장 마치고 국방부 국장을 가니까 투스타급이 와서 대한민국에게 엄중한 경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기가 차고 코가 막히죠. 그런데 이게 처음이냐? 아니에요. 지난 정부 때 부국장,
이거 또 국장도 아니고 부국장 인상 보세요. 예, 이게 와가지고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느냐 이따운 소리를 했죠. 이런 게 바로 중국입니다. 자, 그런데 G7 정상회담에서 일본에서 왜 G7 정상회담을 했겠습니까? 바로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글로벌 이슈들을 논의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이 반중의 선봉에 서 있는 일본에서 G7 했겠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G7 직후에 우리 부총리가 우리 탈중 없다라고 밝혔어요. 물론 경제를 챙기는 그 직책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지만 중국과 경제 협력 좀 미진하면 우리 망합니까? 아닙니다. 중국과 경제 협력 던져버리고 오히려 반중 친미로 친서방으로 친자유민주주의로 돌아선 국가들이 얼마나 상승하고 있는지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스 여러분들 아시죠?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리스 완전히 그냥 국가 망한다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그리스. 왜냐? 좌파 정부들이 퍼주기, 포퓰리즘, 공무원 어마어마하게 뽑고 연금 완전히 그냥 폭탄 내리고 공짜 그냥 뭐 예산 빡빡 뿌리고 하면서 계속 정권 이어가는 그 와중에 그리스 망했죠. 그런데 그걸 보수 우파 정권이 집권을 해서 친중을 친미 노선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리고 파퓰리즘 철폐했습니다. 그리고 서방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공무원 개혁, 연금 개혁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리스 경제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서방으로 하다 보니까 터키와의 이 충돌에서 모든 서방 국가가 그리스 편을 들어줬죠. 완전히 지금 그리스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인데요. 여기도 처음에 취임할 때 뭐 극우다 이렇게 완전히 비난을 했는데 그 극우다라고 비난하는 언론들이 다 좌파 친중 언론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권을 하고는 친러, 친중 정책을 철폐했습니다. 원래 이탈리아가 1대1로의 뭐 완전히 유럽 전쟁기지였죠. 그리고 PC주의를 척결했습니다. 답도 없이 해결책도 없이 좋은 말만 하지 마라. 그게 PC주의 아닙니까? 답도 없고 해결책도 없는데 일단 좋은 말만 해요. 맞는 말만 해요. 현실성은 전혀 없고 맞는 말만 해요. 그래서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될 수 있지만 무지한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조금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 보기에는 쟤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PC주의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이 멜로니 총리는 PC주의 하지 마. 그래서 이 팬데믹 속에서 이탈리아 관광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광으로 먹고 사는 이탈리아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그 이탈리아를 이끌면서 팬데믹 속에 3%대의 성장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 전에만 해도 우리가 이탈리아를 추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졌었는데 이탈리아는 그 기간 중에 이런 이 우파, 반중, 반러 정부가 집권을 해서 이탈리아를 더 상승시켰고 우리는 반미, 친중, 포퓰리즘 정부가 들어와서 우리를 정체시켜버렸죠. 그리고 빚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만들었죠. 마치 예전에 그리스 망할 때 그리스처럼. 그래서 격차가 좀 더 벌어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를 추월한 나라 있죠. 대만. 우리보다 중국과의 경제 교류 비율이 더 높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당 정권에서 정권 교체를 한 이후에 대만 독립 그리고 개헌 추구해서 국호까지 바꾸자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차이잉원 정권이 이 재선했죠. 그리고 지금 곧 또 대통령 총통선거 또 하는데 그때도 이 민진당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어요. 자, 차이잉원 총통은 철저한 반중 친미 정책을 했습니다. 대만에 지금 중국인들 못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야당, 국민당, 이 또 친중 이 세력들이 전경유착한다, 전경유착한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그게 뭐냐? 이 차이잉원 정권이 TSMC, 그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죠. 거기를 어마어마하게 지원해줬어요. 그러니까 전경유착이다 이랬지만 그게 사실은 그 전경유착 맞다 하더라도 착한 전경유착이었어요. 그래서 TSMC의 급성장으로 대만 경제를 완전히 그냥 고속성장해서 GDP에서 우리 대한민국 추월해버렸어요. 그렇게 착한 전경유착 또는 전경유착 비난을 받으면서 이 대만을 위해서 TSMC를 지원해줄 때 우리 대한민국은 뭐였습니까? 그 TSMC의 경쟁자인 삼성전자 총수를 잡아 넣어버렸어요.
삼성전자를 국유화시키려고 작업질을 하다가 결국 실패를 했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부에도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런 분들 하는 말 들어보니까 친중 세력 아직도 너무나 많이 널려 있다. 그래서 줄을 서려면 확실하게 서서 나의 포지션은 이렇다 라는 걸 보여줘야 대한민국도 이 성장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어정쩡하면요 이쪽 저쪽에서 아무도 대우해주지 않게 되죠. 자, 세 번째입니다. 어젯밤 러시아 내 반체제 단체가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에서 러시아 정부군과 교전을 벌였다는 소식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해당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러시아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퍼졌는데 사실은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타격 작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각 5월 22일 오후 벨고로드 서부의 국경 마을 일대에서 기습 타격 작전을 실시했으며 단 2시간 만에 16km 이상을 진격해 3개 정착촌을 점거하고 이 일대 러시아 보안병력을 괴멸시켰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5월 22일 리포트했습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망명한 인사들이 주축이 된 자유 러시아 군단과 국제군단 예하 러시아인 대대 등 2개 대대급 병력이 벨고로드 국경의 코진카 마을을 급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T-72 전차 2대와 다수의 M랩 장갑차로 무장한 이들은 국경 검문소 일대를 방어하던 러시아 국경경비대와 경찰, 연방보안국 무장병력들을 가볍게 제압하고 단숨에 그라이보론 일대까지 진출했는데요. 이들이 2시간 만에 중심 16km, 폭 5km의 돌파구를 형성하고 국경 일대의 주요 정착촌을 점령했습니다. 공세를 벌인 전력은 2개 대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T-72 전차 2대, BTR-80 장갑차 1대, 맥스프로 M랩 장갑차와 험비 9대 등 10여 대를 조금 넘는 정도의 차량과 보병들이었는데요. 이들 전력의 공격에 러시아 수비병력은 삽시간에 무너지며 단숨에 돌파구를 허용했습니다. 러시아는 급히 벨고로드와 루안스크 일대에 배치된 공수군 병력들을 헬기로 급파하고 공격 헬기를 보내 이들의 진격을 저지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밀8 수송 헬기 한 대가 격추되면서 벨고로드 일대는 대혼란이 벌어지며 주민들이 피난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소규모로 치고 들어온 자유 러시아 군단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며 지리멸렬 그 자체를 보여주었는데요. 공세 저지를 위해 투입된 수호-25 공격기도 적이 아닌 민가에 폭격을 퍼붓다가 지대공 미사일에 놀라 도주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러시아는 22일 밤 늦게 제263 차량화 소총여단 병력을 투입해 방어작전에 나섰는데요. 러시아 측의 정규군 부대가 도착하자 우크라이나 측 병력들은 잽싸게 국경지역으로 철수한 뒤 최근 러시아군이 구축한 참호와 벙커 시설들을 점령하고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소규모 부대의 기습 공격으로 2시간 만에 16km를 돌파당한 이번 사건으로 크렘린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흐무트에서의 큰 손실로 예비대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 공세부대가 치고 들어올 지역이 러시아 본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러시아는 대규모 징집과 동원으로 더 많은 부대를 편성해 국경 방어를 강화하거나 현재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병력들을 빼내 재배치하는 양자택일 상황에 몰리게 됐는데요. 러시아 이제 망국으로 더 가속하느냐 패전을 더 가속하느냐를 놓고 어려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연기가 치솟고 있는데 여기 국경 지역의 세관 이민국 이런 그 관공서 있는데요. 여기를 공격 준비 사격을 통해서 일단 확 때려서 완전히 박살내놓고 그리고 진격해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러시아인들끼리 내전이다 이랬는데 아니고 러시아인이었지만 우크라이나로 투항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유 러시아 군단 그리고 국제군단 예하의 러시아인 대대, 실제로는 러시아인이지만 현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뛰고 있는 그 부대들이 들어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험비 그리고 맥스프로 다 미제죠. 그래서 러시아 내전이다 그러면은 러시아적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미제 무기를 들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러시아군이 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다가 잠시 차 세워놓고 담배 피우면서 휴식하고 있는 이번 작전 사진인데요. 그냥 툭 치니까 와르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툭 치니까 군대인 국경 경비대들은
그냥 전차고 장비고 다 놔두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T-72 B3 전차 나름 최신 전차죠. 여기에 이제 Z 글이 적혀져 있는데 그 말은 러시아군 전차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나도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노예에서 가지고 오고 있는 장면. 그런데 아군에게 폭격받을까봐 우크라이나 국기 달고 이렇게 가지고 오고 있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고, 이건 이제 방어해주기 위해서 인근에 있던 그 공수부대들이 헬기를 타고 들어오는데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맞고 추락하는 밀팔 기동 헬기 모습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이 주민들이 난리가 나서 다 도망가는데, 자, 여기가 어디냐? 국경, 여기가 이 흰색이 국경이에요. 국경에서 이 파란색만큼 이만큼 치고 들어갔는데 단 2시간 만에 16km 치고 들어갔다는 것은 그냥 총질 몇 번 하고 도망가고 또 들어가서 총질 몇 번 하고 도망가면 또 들어가고, 이러지 않으면 뭐 16km 2시간 만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냥 와르르 무너졌다라는 건데, 자, 이제 이들이 회의를 해요. 게라시모프 총사령관, 쇼이구 국방장관, 푸틴 대통령이죠. 러시아인들이 지금 공격 중이에요. 어드밴싱. 그러니까 막 진격 중이에요. 좋은 뉴스네. 굿 뉴스, 그레이트 뉴스. 아니, 근데 그게 우리 러시아인들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측의 러시아인들이에요. 아우, 정말 부끄러워요. 이제 이런 우스갯 짤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고. 자, 여기에서 얻은 효과는 뭐냐? 이제 러시아는 큰일 났습니다. 왜냐? 야, 우크라이나가 진짜 러시아로 치고 들어오구나. 이번에는 정말 간만 보여주기 위해서 러시아인들로 구성된 부대들을 보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 거라 보장 없죠. 앞으로 우크라이나인들, 진짜로 기계화 부대들, 이번에는 뭐 전차 달랑 2대 이렇게 보냈지만 기계화 예단이 들어올 수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 국경 지역인 벨고로드,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쿠르스크,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브란스크, 이 세 개의 지역에 골고루 이제 방어 병력들을 배치를 해야 되죠. 안 그래도 지금 돈바스 지역 큰일 났는데, 돈바스 지역의 예비 부대들 전부 바흐무트에 집어넣어서 다 갈아먹어 버렸는데 없죠. 그런데 이제는 이 지역 방어 부대까지 만들어 놔야 되니까 돈바스 지역, 그리고 남부전선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 그리고 더 나가서 크림반도까지 완전히 병력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은 병력 부족 안 하려면 징병 동원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 선거에 지겠죠.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군의 이런 잽 공격, 이 한 방에 정말 수만 명의 러시아군을 흩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전과를 올리게 된 신의 한 수 공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뒤로 이제 국경지로 다 후퇴해가지고 여기다 방어선을 쳤다고 하는데 작업군이 과연 여기에 얼마나 공세를 퍼부을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가 마치 모루처럼 작용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